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전 시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지 않고 올바르지 않아도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치료들을 시도하는 과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쯤에서 19세기 후반에 프로이트의 이런 정신 분석이라는 큰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얘기와도 비슷한데, 무의식,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10%가 우리가 의식하는 거고 90%는 무의식으로 비롯된다. 우리가 사실 모든 행동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무의식에 기반을 하고, 그 무의식은 어디에서 오냐?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 그다음 어린 시절의 환경, 그런 것들이 이 무의식에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무의식을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이런 기억이나 이제 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도 우리를 모른다. 우리의 행동을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있구나라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 무의식을 분석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신 다 무의식에 비롯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생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 생물학적인 뇌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과는 관계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큰 이렇게 이론이 인기를 끌게 됐을 때 굉장히 다른 연구들은 굉장히 멀어지게 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학에 대한 단절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정신 분석이 인기를 끌게 되었느냐, 배경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수용소 시설에서는 이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이 나와도 큰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환자와 1대1로 대화를 해야 해요. 1대1로 대화를 해야 하고 1대1로 이제 관찰을 하고 면밀히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의사들이 다 기록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인데, 이제 수용소 시절에는 그러지 못하다가 지금 중상층 환자들이 굉장히 치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경성 치료라든지 진짜 과학적으로 옳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 치료에 굉장히 관심이 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이 나왔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실제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자기 이해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하는 문화가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특징이었는데, 그런 것과 굉장히 잘 맞으면서 엄청나게 큰 붐이 일어납니다.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한 종류로 오이디폭스 컴플렉스라고,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나 성적 욕망이랑 경쟁심이나 죄책감,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이런 환경들이 성인이 커서 신경층의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프로이트 정신분석도 비슷한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책을 쓴 쇼터는 이게 굉장히 생물학적인 연구와 굉장히 멀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현병이나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정신 질환들을 구분을 하고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치료법들을 다 고민하고 했다면은 이거를 뭐든지 그냥 다 하나로 퉁쳐버리고, 이게 사실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이게 이런 정신분석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독일의 나치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이런 정신분석가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이런 정신의학계에서 큰 권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쯤에 정신분석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러한 정신분석들은 사실 약물 치료가 나오고, 그다음에 약물이 사실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었고, DSM이라고 정신 질환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분류해 놓은 체계가 나타나면서 이후에 급격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6장에서는 대안을 찾아라는 장인데, 정신 분석도 틀렸고, 만약에 수용소도 이제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질환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 그 대안이 무엇인가 라는 챕터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이 나와요. 신경매독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실제로 있는 질환인데, 매독균이 이제 신경계로 들어가서 질환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하려면은 결국에 매독균을 없애야 해요.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신경 매독이 걸리면 정신증 치매나 마비를 유발시키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열치료법이라고 해서, 이제 말라리아를 감염시키고 나서 고열로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정신질환도 마치 감기를 치료하듯이 생물학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 지금 현대까지 나오는 약물 혁명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수면 연장법이라고 해서, 수면을 좀 더 취하면은 이제 해결이 된다, 치료가 된다라는 치료법에서 이제 수면제를 좀 더 처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식 등이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술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가 인슐린 혼술요법이라고, 이제 인슐린을 넣어서 저혈당 혼술을 유발합니다. 저혈당 혼술을 유발을 해서 사람들을 쓰러지게 해가지고 조현병을 치료하는 방식.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식인데도 이제 그냥 실험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그냥 강행한 거고, 그다음 뇌엽 절제술이라고, 전전두엽 절제술인데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뇌를 한 부분을 그냥 잘라버린다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제 뇌의 일부분을 없앴으니까 환자가 맹해지고, 그냥 환자가 흥분이나 고통을 좀 줄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뇌를 줄인다는 거는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을 없앤다는 거니까, 인격에 대한 변화가 있고 무감동, 이런 인지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관리 편이랑 증상을 억제시키려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강행해본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이제 뇌 질환 같은 게, 이제 몸에 생기는 질환들은 그냥 더 낫게 해주면 당연히 좋죠. 그냥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말만 질환이지 결국에 스펙트럼의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스펙트럼의 끝단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가운데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겉으로 보는 내 몸은 사실 나라기보다는 그냥 치료하면 좋고 더 나아지면 좋은 건데, 이 뇌라는 것은 더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나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치료 방법들이 나왔고, 치료 공동체의 등장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병원이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치료를 좀 강행했고, 이제 예전에도 그랬듯이 광인을 마치 처리하듯이 강제로 어떤 치료를 진행하는 면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더 권위적이기보다는 환자와 이제 치료진과의 좀 상호작용을 중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좀 수동적으로 보지 않고 소통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강제 입원이라든지 강제 치료라든지 권위주의적인 이런 병원 구조를 크게 비판하는
반정신의학 운동이 생기면서 좀 더 치료가 좀 더 그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대한 큰 비판,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나타나고 나서 큰 인기를 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들이나 한계를 맞이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다 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오게 되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나오지 못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파격적인 방법으로 또 치료를 진행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분명히 그건 나쁘고 안 좋은 치료법은 맞지만 발전이 계속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현대의 생물 정신의학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아까 인슐린 혼수 요법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었어요. 뭔가 메트라롤 경련요법이라든지 전기 충격 요법.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고 강제가 되는 치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병원이 현재처럼 치료를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권위적이고 강제 치료를 시키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생물정신의학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치료법이 발전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들이 등장하고 정신을 굉장히 뇌 구조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어떠한 약을 먹으면은 그 뇌에 부족한 이런 상호작용을 좀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근데 이제 정신질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스펙트럼이고 굉장히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스펙트럼 끝단에 있는데 사실은 끝단이 아니야. 근데 끝단에 있다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서 강제로 이런 계속해서 사회적인 중간으로 가려는 아니면 더 나아지려는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수면제라든지 그냥 수면을 아예 진짜 못 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냥 자기가 잠이 안 온다고 먹어버리고, ADHD도 그냥 집중을 안 하고 진짜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집중을 더 잘 시키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집중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이로운 목적으로 먹어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현대 의학도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고 이런 게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 음,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전까지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굉장히 좀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사실 생물정신학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뇌의 그 어떤 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마치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고민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한계점들이 다 그냥 그거 핑계를 댈 수가 있고 그걸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명쾌하고 통쾌한 답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런 게 이제 미디어를 타면서 저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도. 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세 번째 챕터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현대 생물 정신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현대까지 얼마나 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갈 부분은 어딘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